70년도 채 되지 않은 시간입니다. 한 나라의 말이 금지되고 이름이 지어졌으며 총칼 아래 민족의 정체성이 말살되던 일제강점기에서도 살아남은 나라가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이곳에 갈라져 방어를 전쟁까지 치르고 실패하면 모든 것이 임시수도 무너졌던 대군, 폐허의 땅 한국. 적보병부대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경제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전. 어떻게 한국은 일본을 넘어 단 한 세대 만에 세계사의 흐름을 뒤집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 리처드슨이에요. 일본 도쿄에 있는 국제어학원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었죠. 매일 아침이면 작지만 깔끔한 제 아파트에서 일어나 차 한 잔을 마시며 도쿄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 도시는 항상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절대 멈추지 않는 거대한 기계처럼요. 제가 도쿄에 온 지는 1년 정도 됐어요. 그전에는 런던에 살면서 영국 시필드 대학교에서 응용언어학을 공부하고 있었죠.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언어 교육에 좋은 학교들이 많다고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는 아시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어요. 그저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 싶었을 뿐이죠. 제 일상은 단순했어요. 기차를 타고 출근해서 일본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가끔은 이자카야라는 작은 식당에 들러 저녁을 먹곤 했어요. 주말에는 도시를 돌아다니거나 아파트에서 책을 읽고 있었죠. 모든 것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하루에 3개 반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제 학생들은 대부분 여행이나 비즈니스를 위해 영어를 배우려는 성인들이었죠. 그들은 예의 바르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그들이 대화 연습을 하고 문법 실수를 고치는 것을 도와주는 걸 즐기고 있었어요. 영어를 가르치는 건 저에게 쉬운 일이었죠.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니까요.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저 아시아의 또 다른 나라일 뿐이었죠. 특별한 감정은 없었어요.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가끔 학생들이 한국 드라마나 음악을 언급하곤 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달 전쯤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학원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제 영어 수업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어떤 날은 평소 12명이던 학생이 5명이나 6명만 나타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비수기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러다 어느 날 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제 옆 교실이 완전히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의자가 부족해서 학생들이 뒤에 서 있을 정도였어요. 창문으로 살짝 들여다봤더니 모두 한국어 문장을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따라 반복하고 있었죠. 교실은 몇 주 동안 제 교실에서는 보지 못했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교무실에 앉아 제가 본 광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두 학생이 열심히 대화하며 지나갔죠. 토픽 4급만 따면 삼성 취업에 지원할 수 있대 한 학생이 말하고 있었어요. 네이버 재팬도 채용 중이라는데 거긴 5급을 원한대 다른 학생이 대답했죠. 토픽이 뭔지 몰랐어요. 일본 학생들이 왜 한국 기업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처음에는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그 주 후반에 학교 로비에 구인 게시판에 변화가 생긴 걸 알아챘어요. 보통은 영어 가능자 구함 또는 영어 실력 필수라는 공고로 가득했었는데 이제는 거의 모든 공고에 한국어 능력자 우대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심지어 토요타, 라쿠텐, 소니와 같은 전통적인 일본 기업들도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었죠. 뭔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편안한 세계가 발밑에서 변화하고 있었죠. 마치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작은 파도처럼요. 다음날 직원회의에서 교장 선생님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하는 발표를 했어요. 다음 달부터 한국어가는 7층으로 이전하고 영어가는 4층으로 이동합니다. 또한 한국어 교사를 3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일본 문화에서 더 높은 층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어요. 중요성과 존경을 나타내죠. 이제 우리 학교에서는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중요해진 거였어요. 다른 영어 선생님들을 둘러보니 그들의 얼굴에도 제가 느끼는 것과 같은 놀라움과 혼란이 보였어요. 우리는 항상 최고의 언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었죠. 이제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말할 줄도 모르는 언어에 의해 대체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기차역에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길을 잃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도쿄의 네온사인이 주변에서 번쩍이고 있었지만 거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 차 있었죠. 내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왜 갑자기 한국어가 이렇게 중요해진 거지? 내가 시대에 뒤처지고 있는 걸까? 처음으로 세상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제자리에 서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어요. 비 오는 어느 화요일 아침, 저는 교무실에 앉아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빗방울이 창문을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공간이었죠. 도쿄에서 가르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제 수업은 매주 규모가 작아지고 있었죠. 우편함을 확인하러 학교 로비로 걸어가다가 걸음을 멈췄어요. 학생들이 구인 게시판 앞에 모여 흥분해서 이야기하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었거든요.
무엇이 이렇게 흥분을 일으키고 있는지 보려고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구인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고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평소에 영어 교육 일자리나 국제기업 자리가 아니었죠. 이건 큰 일본 기업들 토요타, 라쿠텐, 소니의 공고였고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각 공고마다 한국어 능력자 우대라는 글자가 굵게 적혀 있었죠. 저는 거기 서서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저와 부딪혔고 빠르게 고개를 숙여 사과한 뒤 다시 친구에게 돌아갔어요. 토픽 4급만 통과하면 바로 삼성에 지원할 수 있어 그녀가 일본어로 말했어요. 저는 일본에 머문 지 오래되어 기본적인 대화는 이해할 수 있었죠. 우리 사촌은 지금 LG에서 일하고 있어 친구가 대답했어요. 근무 시간이 정말 좋대. 야근 없고 개인 생활을 존중해준대. 토픽, 삼성, LG. 이 단어들이 주변 대화에서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삼성이 한국 기업이라는 건 알았지만 왜 일본 학생들이 그곳에서 일하고 싶어 했을까요? 그리고 모두가 언급하는 토픽은 뭐였을까요? 질문들로 머리가 복잡한 채로 교무실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교장 선생님이 모인 교사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어 수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이러한 성장에 맞추기 위해 한국어가를 7층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영어가는 4층으로 이동합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일본에서 더 높은 층으로 이동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위와 중요성의 상징이었죠. 한국어가 우리 학교에서 문자 그대로 영어보다 위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또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어 교사를 3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교장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다른 영어 선생님들을 둘러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걱정스러워 보였고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죠. 우리는 항상 가장 중요한 언어가였어요. 영어는 글로벌 언어, 국제적 성공의 열쇠여야 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회의 후 점심을 먹으러 카페테리아로 갔어요. 테이블은 공부하는 학생들로 가득했지만 새로운 것을 발견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영어 교과서를 공부하고 있지 않았어요. 한국어 워크북을 펴고 서로에게 문장을 반복하고 있었죠. 옆 테이블의 한 여학생이 자기소개를 계속해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점심을 들고 자리에 앉았는데 1년 넘게 일해온 학교에서 왠지 어색한 느낌이 들고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짧은 검은 머리에 친근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한국어 선생님 중 한 명으로 알아봤지만 그전에는 한 번도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완벽한 영어로 물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반가운 마음으로 대답했어요. 타카하시 아삼이라고 해요. 그녀가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알렉스 씨죠? 영어가에서 일하시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는 날씨와 분비는 점심시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마침내 하루 종일 저를 괴롭히던 질문을 참을 수 없었죠. 왜 갑자기 한국어가 이렇게 인기 있는 거죠? 그냥 유행인가요? 아사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은 진지했어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알렉스 씨. 이제는 실용적인 문제예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과 일하려면 기본적인 한국어 실력이 필요해요. 일본 기업들은 더 이상 국내 시장만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게 됐어요. 그녀의 말이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저는 항상 영어를 글로벌 비즈니스의 언어라고 생각해왔거든요. 하지만 여기 바로 제 눈앞에서 그것이 변하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2년 동안 공부했어요. 아사미가 계속 말했어요. 지금은 일본과 한국 기업들을 위한 통역사로 일하고 있어요. 수요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다시 카페테리아를 둘러봤어요. 이번에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죠. 학생들은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던 새로운 경제 현실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쿄의 네온사인이 왠지 더 어두워 보였어요. 아사미가 한국 기업과 변화하는 취업시장에 대해 말한 것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맴돌고 있었어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다음날 전에 해본 적 없는 일을 해보기로 했어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물었죠. 왜 영어를 공부하나요? 그들의 대답은 모호했어요. 미래를 위해서요. 세계적으로 중요해서요. 이력서에 필요해서요. 그리고 물었어요. 혹시 한국어 공부를 생각해 본 사람 있나요? 갑자기 교실이 활기를 띠었어요. 저는 이미 주말 수업을 듣고 있어요. 제 언니가 삼성 재팬에서 일해요. 복지가 정말 좋대요. 한국 기업들은 법적으로 주 52시간만 일한대요. 그때 저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무시할 수 없는 변화였죠.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어요. 그리고 결정해야 했어요. 이 변화에 저항할 것인가, 아니면 그 안에서 제자리를 찾을 것인가.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배운 모든 것들로 머릿속이 계속 맴돌고 있었죠. 몇 시간 동안 뒤척이다가 일어나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어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다면 왜 그런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거든요. 먼저 인터넷에서 서울 일상을 검색했어요. 영상들을 보니 젊은 사람들이 가게와 카페로 가득한 밝고 깨끗한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도시는 높은 건물들과 아름다운 공원들로 현대적이고 활기차 보였죠. 사람들은 항상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앱들을 사용하며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다음으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어요. 삼성, 현대, LG와 같은 많은 대기업들이 직원들에게 훌륭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무료 식사, 사무실 내 체육관, 보육시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근무 시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있다는 거였죠. 법적으로 사람들은 주당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었어요. 종종 과로사에 대해 이야기하던 제 일본 학생들이 생각났어요. 그들이 한국 기업에 흥분하는 것도 당연했죠. 그리고 K문화 세계적 확산을 검색했어요. 결과는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국 음악, TV쇼, 영화, 패션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어요. BTS 같은 큰 스타들은 어디서든 알려져 있었고 한국 스킨케어 제품은 뉴욕과 런던의 고급 상점에서 팔리고 있었어요. 마침내 컴퓨터를 닫을 때쯤 해가 뜨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머릿속은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차 있었죠. 한국은 단순히 또 다른 아시아 국가가 아니었어요. 문화와 비즈니스의 세계적인 강국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새로운 이해와 함께 어려운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나는 어디에 맞는 걸까? 나는 영어가 점점 덜 중요해지는 곳에서 영어 선생님이었어요. 길을 잃고 혼란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아사미를 보고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그녀는 미소 지으며 다가왔죠. 피곤해 보이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괜찮아요? 그냥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이 모든 변화에 대해서요. 아사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변화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가져오기도 하죠. 어떤 기회요? 제가 물었어요. 퇴근 후에 커피 한잔 하는 게 어때요?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 수업을 마친 후 아사미와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로 걸어갔어요. 그래서 음료를 받은 후 아사미가 말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말해봐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발밑에 땅이 흔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영어는 항상 제 정체성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것, 제가 아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덜 중요해진 것 같아요. 아사미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어요. 영어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가 더 다양해지고 있을 뿐이죠. 더 많은 언어, 더 많은 문화를 위한 공간이 생기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저에게는 무슨 의미인가요? 제가 물었어요. 직업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해야 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아사미가 말했어요. 아니면 성장하고 새로운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은 이해가 됐지만 35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생각은 무서웠어요. 제 전체 경력은 영어를 중심으로 쌓아왔으니까요. 다음 날 퇴근 후 서점으로 걸어갔어요. 언어 섹션에서 초급 한국어 교과서를 찾았어요. 한동안 그것을 손에 들고 그 무게를 느끼고 있었죠. 책을 사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그날 밤 부엌 테이블에 앉아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글이 완전히 낯설게 보였어요. 소리는 영어와 전혀 달랐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장의 기회에 대한 아사미의 말이 떠올랐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읽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이 간단한 문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낯선 소리와 씨름하면서요. 마치 처음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 수업 첫날처럼요. 겸손해지는 동시에 흥미로운 느낌이었어요. 다음 몇 주 동안 저녁 시간을 한국어 공부에 쏟았어요. 문법은 제가 이전에 배웠던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문장 구조는 영어와 비교해 거꾸로였죠. 동사는 문장 끝에 왔고 대화 상대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특별한 단어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너무 좌절감을 느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저는 전문가, 선생님이 되는데 익숙했거든요. 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은 자존심의 상처가 됐어요. 하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매일 몇 개의 단어, 새로운 문법 패턴을 더 배웠어요. 휴대폰 앱으로 연습하고 자막이 있는 한국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공부했죠. 학교에서는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한국어가는 계속 성장했고 루비의 구인 공부는 더 많이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바로 저 자신이요. 한국과 그 언어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세상을 다르게 보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그냥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두 세계를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쿄의 네온사인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어요. 도시가 저를 둘러싸고 변하고 있었고 천천히 저도 변하고 있었어요. 첫 한국어 교과서를 산 지 2달이 지났어요. 도쿄의 봄이 찾아와 벚꽃과 따뜻한 바람을 가져왔죠. 한국어 공부에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매우 높은 산을 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저녁, 아사미가 퇴근 후에 그녀가 이끄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에 저를 초대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아직 매우 기초적이어서 긴장됐지만 참석하기로 했어요. 도착했을 때 교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약 15명의 일본 학생들이 원형으로 앉아 흥분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들은 영어 선생님인 저를 보고 놀라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이분은 알렉스 선생님이에요. 아사미가 한국어로 말한 뒤 일본어로 반복했어요. 오늘 우리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실 거예요. 저는 살짝 고개를 숙이고 유일하게 비어있는 자리에 앉았어요.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오늘은 취업 인터뷰 표현을 연습할 거예요. 아사미가 계속했어요. 짝을 지어서 역할극을 해봅시다. 모두 빠르게 파트너를 찾았어요.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저와 짝이 됐는데 그는 긴장해 보였어요. 타켓이라고 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제가 잘 아는 몇 안 되는 문장 중 하나를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고 그 다음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인터뷰 질문을 연습하며 서로의 발음과 어휘를 도와주고 있었어요. 제한된 한국어 실력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언어학 배경이 마침내 유용하게 쓰이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아사미와 저는 근처 한국 식당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은 작지만 활기찼고 고기를 굽는 냄새와 매콤한 찌개 향이 가득했어요. 오늘 잘했어요. 아사미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학생들이 감동받았어요. 거의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인정했어요. 하지만 노력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녀는 유창한 한국어로 주문했어요.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계속 마음에 걸리던 질문을 했어요. 왜 그 학생들 모두가 한국어를 배우는데 그렇게 열정적인 거죠? 단지 직업 때문만은 아니죠? 아사미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네, 그 이상이에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서 자신들과 공감되는 무언가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삶의 방식을 말이죠. 어떤 의미인가요? 지난 20년 동안 한국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세요. 그녀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문화적 강국이 됐어요. 그들의 엔터테인먼트, 기술, 패션 마이너스 모두 미래지향적이에요. 그들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받아들이죠. 음식이 도착했어요. 마이너스 김치찌개 같은 뜨거운 찌개와 작은 반찬 접시들이었죠.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사미가 발효된 채소 요리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김치예요. 한국 배추예요. 한 입 먹어봤어요. 맛은 매콤하고 새콤했는데 전에 맛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처음 놀란 뒤에는 맛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르죠? 아사미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면 좋아요. 고개를 끄덕였는데 갑자기 그녀가 단지 음식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식사하는 동안 아사미는 서울에서 공부했던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활기찬 동네들, 사람들이 일하고 공부하는 24시간 카페들, 효율적인 대중교통에 대해서요. 가장 중요한 건 일과 삶에 대한 한국인들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본에서는 고통이 고귀하다고 배워요. 자정까지 일하고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 마이너스 그게 명예롭다고 여겨지죠. 그녀가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균형을 중요시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일하되 잘 살기도 하는 거죠. 도쿄에 있는 제 영어 학생들을 생각했어요. 많은 학생들이 항상 지쳐 보였고 일부는 밤늦게까지 일한 후 수업 시간에 잠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본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는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부분적으로는요. 아사미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부모님과는 다른 삶을 원해요. 거의 집에 오지 않는 아버지, 모든 가족 책임을 짊어진 어머니를 봐왔어요. 그들은 다른 것을 원하고 있어요.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됐어요. 단지 외국 도시가 아니라 다른 가능성의 상징으로 말이죠. 다음날 학교에서 모든 것에 더 주의를 기울였어요. 한국어 수업으로 서두르는 일본 학생들은 단지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고 있었죠. 구인 공고는 단지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서 내 위치는? 저는 단지 시대에 뒤처지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문화의 교차로에 서 있는 사람이었고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성장할 기회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책상에 앉았어요. 한국어 교과서는 펼쳐져 있었지만 공부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대신 서울에 관한 영상을 보고 있었죠. 마이너스 동네들, 길거리 음식, 한강을 따라 있는 공원들에 관한 영상이었어요. 한 영상은 전 세계에서 온 교사들이 한국에 살면서 영어로 가르치는 국제학교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생각이 제 마음속에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았지만 점점 더 강해졌죠. 이 새로운 세계에서 나의 자리가 있다면 어떨까? 과거에 매달리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미래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일찍 일어나 요요기 공원으로 산책을 갔어요. 벚나무에는 꽃이 가득했고 분홍색 꽃잎들이 눈처럼 떨어지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나무 아래 담요를 펴고 피크닉을 즐기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조용한 벤치를 찾아 앉아 주변 사람들을 지켜봤어요. 변화하는 취업시장, 한국 영향력의 부상, 많은 일본 학생들을 끌어당기는 것 같은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에 대해서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저 자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수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영어 선생님으로 정의해왔어요. 그것이 제 정체성이자 안전망이었죠. 변화하고 새롭고 낯선 것으로 나아가는 생각은 무서웠어요. 하지만 벚꽃 아래 앉아있으면서 할머니가 종종 하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인생은 당신의 편안한 영역 끝에서 시작된다. 정말로 도쿄에서의 편안한 일상에 행복했을까요? 사실은 한국어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동안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같은 수업을 가르치고 같은 광경을 보고 같은 날들을 반복해서 살고 있었죠. 이런 변화가 위협이 아니라 기회라면 어떨까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단지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것이라면? 휴대폰을 꺼내 서울국제학교를 검색했어요. 여러 결과가 나왔어요. 마이너스 원어민 영어교사를 찾는 학교들이었죠. 한 공고가 눈에 띄었어요. 서울국제아카데미에서 경험 있는 영어교사를 찾습니다. 한국어 능력은 우대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닙니다. 그 단어들을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우대사항이지만 필수는 아님. 기초적인 한국어 실력으로 그곳에 가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계속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나의 정체성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구인지를 확장하는 거였어요. 벚꽃잎은 계속 주변에 떨어지고 있었어요. 일본에서 벚꽃은 삶의 아름다움과 짧음을 상징해요. 사람들에게 변화를 저항하기보다는 감사히 여기라고 상기시켜주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몇 달간의 두려움과 혼란을 대신해 가능성의 감각이 찾아왔어요. 저는 단지 지위가 하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영어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저는 새로운 모험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음날 아사미에게 전화해서 커피를 마시자고 했어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말했을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알렉스.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은 완벽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사는 것이 어떤 건지, 성인이 되어 새 언어를 배우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잖아요. 당신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제 한국어는 아직 너무 기초적이에요. 제가 걱정했어요. 배울 거예요. 그녀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미 좋은 진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당신은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변화에 열려 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걸어가면서 도쿄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1년 넘게 내 집이었던 이 도시가 갑자기 달라 보였어요. 마이너스 단지 내가 사는 곳이 아니라 내 이야기의 한 장이었어요. 그 결정은 마음속으로는 옳게 느껴졌지만 현실로 만드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이후 2주 동안 서울의 학교들을 조사하고 이력서를 업데이트하고 여유 시간마다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었어요. 제 작은 아파트는 교과서, 단어카드, 인쇄된 채용 공고들로 뒤죽박죽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국제학교 웹사이트를 살펴보다가 찾았어요. 서울국제아카데미, 강력한 영어 프로그램을 갖춘 잘 확립된 학교였어요. 그들은 2개월 후 시작하는 새 학기를 위해 경험 있는 교사가 필요했죠. 채용 공고는 마치 저를 위해 쓰여진 것 같았어요. 지원하기를 클릭하자 심장이 마구 뛰고 있었어요. 양식을 신중하게 작성하고 이력서를 업로드하고 제 경험과 왜 한국으로 이동하고 싶은지 설명하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했어요. 마지막에는 저를 앞으로 이끌어온 질문을 추가했죠. 한국 당신은 정말 어떤 나라인가요? 제출 버튼을 누르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완료됐어요.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됐죠. 다음날 학교에서 제 상사에게 제 계획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를 냈어요. 긴장됐어요. 일본에서는 직장을 떠나는 것이 종종 불충한 행동으로 여겨지거든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이해해 주었어요. 많은 선생님들이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우리는 적응하거나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녀의 말은 하루 종일 제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적응하거나 뒤처지거나. 그게 바로 제가 하려고 했던 것 아닐까요? 그날 저녁 서울국제아카데미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다음 주에 화상 인터뷰 일정을 잡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인터뷰 준비를 하느라 바빴어요. 흔한 질문들을 연습하고 학교에 대해 조사하고 심지어 한국 비즈니스 에티켓에 관한 영상도 보고 있었죠. 아사미는 인터뷰 시작 부분에 사용할 기본적인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인터뷰 당일 일찍 일어나 가장 좋은 셔츠를 입고 제 아파트에서 가장 밝은 구석에 노트북을 설치했어요. 이전에 인터뷰를 앞두고 이렇게 긴장한 적은 없었어요. 이것은 단지 일자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의 완전히 새로운 방향에 관한 것이었죠. 인터뷰는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진행됐어요. 15년 동안 서울에 살아온 미국인 여성인 학교 디렉터는 친절했고 제 경험에 감명받은 것 같았어요. 또한 제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는 것도 마음에 들어했죠.
대부분의 외국인 교사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들은 영어권법을 안에 머물러 있죠. 하지만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는 사람들은 여기서 훨씬 더 풍부한 경험을 하게 돼요. 인터뷰가 끝날 무렵 그녀는 미소를 지었어요. 알렉스 씨가 우리 학교에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혼잡한 기차로 집에 돌아가는 길도 저의 기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어요. 제 경력에 대한 위협으로 시작된 것이 흥미진진한 새로운 길로 바뀌었어요. 이틀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제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6주 후에 시작하길 원했죠. 현실이 단번에 닥쳐왔어요. 정말로 제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거의 생각해본 적 없는 나라, 한국으로 이사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다음 몇 주는 준비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나갔어요. 아파트 계약을 해지하고 대부분의 가구를 팔고 제 인생을 2개의 여행 가방에 싸서 넣었어요. 매일 새로운 과제가 생겼어요. 마이너스 제 책들을 한국으로 배송하는 방법, 새로운 은행 계좌 개설, 학교 주택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서울에서 아파트를 찾는 것 등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아사미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도움이 됐어요. 그녀는 저에게 서울 생활에 대한 팁을 알려준 한국인 친구들을 소개해줬어요. 제가 필요로 할 일상적인 한국어 표현을 연습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모든 변화에 압도당할 때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비행기 출발 일주일 전 아사미는 한국어 스터디 그룹의 몇몇 교사와 학생들과 함께하는 송별회에 저를 초대했어요. 우리는 작은 한국 식당에 모여 다채로운 요리들로 가득한 낮은 테이블 주위의 방석에 앉았어요. 알렉스를 위해 아사미가 잔을 들었어요. 변화와 싸우기보다는 받아들일 용기를 가진 사람에게. 모두 잔을 부딪혔어요. 그들의 친절함에 감동받아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어요. 저녁 식사 후 아사미는 화려한 종이로 포장된 작은 선물을 건네주었어요. 작별 선물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나중에 열어보세요. 도쿄에서의 마지막 날이 밝고 맑게 밝았어요. 제 동네를 마지막으로 걸으면서 아침마다 저를 반갑게 맞아주던 편의점 주인, 모퉁이에서 꽃집을 운영하던 할머니, 제 건물 뒤에서 종종 먹이를 주던 길고양이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비어있는 제 아파트로 돌아와 여행 가방 위에 앉아 아사미의 선물을 열어봤어요. 책이었어요. 영어 번역이 함께 있는 한국 단편 소설 모음집이었죠. 표지 안쪽에 그녀가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이 책은 제가 한국어를 배울 때 읽은 첫 번째 책이었어요. 이제 당신 차례예요. 이것은 단지 언어가 아니라 미래로 향하는 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을 준비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쿄가 아래로 펼쳐져 있었죠. 빛과 생명으로 가득한 거대한 도시, 저의 집이었던 곳이요. 이상한 슬픔과 흥분이 섞인 감정이 들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이런 선택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길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일본에 왔었는데 이제는 막 이해하기 시작한 나라로 떠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자 도쿄가 시야에서 사라졌어요. 한국어 교과서를 첫 페이지로 펴고 그동안 많이 연습했던 문장을 읽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스입니다. 간단한 단어들이지만 이제는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그것들은 단지 외워야 할 소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어요. 비행기가 서울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몇 달 사이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봤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던 저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어를 위협으로 보던 데서 기회로 보게 됐어요. 스스로를 단지 영어 선생님이라고 좁게 정의하던 데서 제가 될 수 있는 다른 모든 것들을 보게 됐어요. 기장이 곧 서울에 착륙할 거라고 안내했어요. 창밖으로 다가오는 도시를 바라봤어요. 제 새로운 집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안녕하세요. 한국 속삭였어요. 제 새로운 모험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정확히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는 몰랐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것을 알아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제 지원서에 썼던 질문이 여전히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국, 당신은 정말 어떤 나라인가요? 곧 저는 그 답을 직접 발견하기 시작할 거였어요.